김태현의 정치쇼 경제 끌어올려. 오블라디. 자, 정치쇼 3부 경제 끌어올려 시간입니다. SBS 김혜민 기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김 기자. 네. 집에 소금 있어요? 집에 소금 많습니다. 네. 우리 집에도 소금은 아직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데 없다면서요, 마트에? 네, 요즘 마트 진열대에 소금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요, 그 오염수 방류랑 연결이 되는데, 네. 사실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오염수에 오염된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맘카페에 퍼지면서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그게 바로 우리 전라도 신안 앞바다로 오고, 그러면 신안 앞바다에 천일염 만드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들어가니까 네.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방류하기 전에 소금 사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게 맘카페 먼저 돌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많이 사기는 하십니다. 이마트 통계를 보면요. 이번 달 1일부터 14일까지 이 소금 매출이요. 작년 비슷한 기간보다 55% 넘게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천일염을 많이 구매하세요. 천일염은 118% 증가했습니다. 2배 올랐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이렇게 주말에 마트 가보면 진열대가 많이 비어 있었고, 1인당 한 개씩만 소금 구매하세요. 이렇게 써놓은 곳도 많았다고 해요. 물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sg.com에서는요, 지난 1일에서 14일 이 천일염 매출이 무려 6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수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졌을 뿐, 이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정부 입장은 어때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는 이제 사재기는 아니다.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사는 이유가 사실 오염수로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 가격이 뛰다 보니까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라는 또 일종의 평이 있어요. 군중심리 같은. 그렇죠. 실제 소매 가격도 올랐고요. 일단은 유통 단계가 생산, 도매, 소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으로 들어오는데 일단 소매 가격도 이제 올랐고 도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도매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소매 가격도 또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매 가격이 20kg당 그러니까 이제 한 자루죠. 이게 17,000원 정도가 지난달 말이었어요. 근데 이달 초에 들어왔고 이게 3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오른다는 얘기예요. 도매 가격 오르면 소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좀 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해수부 분석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첫 번째는 생산량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올해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첨일염이 좀 생산이 감소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도매 단계에서 이제 출하량을 좀 조절하고 있는 부분 생산 단계에서 그 왜 그러냐면 일단 장마철 같은 경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대비해서 이제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출하량 조절이 좀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항상 도매 단계나 생산 단계에서 일단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약간 이제는 출하량을 조절하면서 가격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 저는 조금 불필요한 긴장감 조성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항상 역사가 그랬어요. 경제학 마찬가지고 사회가 좀 흔들릴 때는 먹거리를 항상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긴장감 조성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아니 이게 그래서 식당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소금을 많이 소비해야 하는 곳입니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거의 비싼 가격에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오염수 방류. 아직은 100%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소금에 영향을 미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사실 이 오염수 방류와 소금의 상관관계는 안정성 문제는 크게 없다고 거의 그냥 전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계에서는요. 과도한 방사능 공포가 작용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 2011년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요.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무려 286회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소금 출고 시점에 방사능 검사를 계속 시행을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과학적으로는 영향은 없다. 정부는 계속 검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좀 진정이 되겠네요. 이거는 곧 어느 기사 보니까 7월 넘어가면은
새 천일염. 맞아요. 네. 나오다가 이게 협회에서 협회 관계자 인터뷰를 그 기자가 했더라고요. 근데 7월부터는 새로 나온 소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사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죠. 제2의 SG 사태. 요즘은 네. 하한가 몇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 나면 그냥 자라보고 놀라면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거 네. 최근에 또 비슷한 거 있었죠. SG 사태야 비슷한 거. 맞습니다. 이거 지금 5개 상장사가요. 14일에 비슷한 시간에 이제는 일제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제2의 SG 사태. 한마디로 4월 말에 이제 불거졌던 사태인데 이거 유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5개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유익 있게 이제 보는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지금 유사점이 있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때랑. 이제 유사점은 일단 대주주 지분이 역시나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통되는 물량 수가 적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시세 조정하기 딱 좋은 사실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고. 이 장기간에서 서서히 올랐던 것도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제 3년 동안 꾸준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통 물량이 작으면 사실 크게 재밌지도 않고 크게 재미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밋밋합니다. 네. 근데 이게 3년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SG 사태 같은 경우는 CFD 그러니까 차익 결제 거래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 CFD가 거래가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밝아진 건 아니고 한 곳에 또 집중돼서 매도 창구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도 그럼 이런 것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SG 사태는 SG증권, 소시에테 제너럴. 거의 사실 그 증권에서는 죄가 없는데. 어쨌든 소시에테 제너럴 창구를 통해서 다 물량이 나왔다면 그렇죠. 네. 이번 거는 좀 여러 군데 여러 증권회사에서 물량이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게 왜 물량이 어디서 나온 거야 봤더니 이제 공통점이 이제 한 투자 연구소에서 이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5가지 종목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 투자 연구소에서 네. 이 종목 여기 5개 종목을 얘기를 많이 하고 매수를 많이 하고 그동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 연구소 대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기자랑 인터뷰하는 제가 네. 뉴스 리포트도 봤는데 그 투자 연구소 입장은 뭐예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 여기 네이버 카페고요. 뭐 이름도 사실 기사에 다 공개가 됐으니까 얘기할게요. 바른투자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여기는요, 저평가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소액 주주 운동을 표방한다. 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이런 투자 커뮤니티인데 저는 이런 게 리딩방 말고 카페에도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뭐 어쨌든 이 운영자 강모 씨가 그동안 이 폭락한 5개 종목을 꾸준히 추천 종목으로 거론을 해왔고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아파서 인터뷰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카페에서 내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하겠다면서 해명글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면, 주주 행동을 위해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과도한 빚을 냈고, 그러면서 대출이 중단되고 또 자금 융통을 못해서 하한가 사태까지 불러왔다면서 불공정 행위는 나는 절대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얘기는 본인이 판 거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들리는데 자금 융통을 해서 주식을 자기가 팔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통정거래냐 아니냐 이게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 뭐 주주행동이다. 그래서 교차거래다. 자연스러운 교차거래다 보고 있는데 사실 통정거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 본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대출 중단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는 매도를 했던 분들, 같이 거래했던 분들이 이제 몇몇이 이제 매도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매도한다니까 나는 그 물량을 이제 사줘야 되는 입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통정거래죠, 사실. 한마디로 누가 팔면은 그거에 맞춰서 매수하면서 주가를 계속적으로 지탱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은 이제는 주주 행동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통정거래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시세 조정이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그 나온 물량을 받아줘야만 했다 그 멘트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물량을 받아준다는 얘기는 사실 계속 시세를 계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올바르게 보는 분들은 아마 그 커뮤니티 카페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통정거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 리딩방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어떤 뭐 커뮤니티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는 같이 이제 팀이 돼서 뭔가 움직이는 이런 것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네. 예. 예. 그 리딩방이란 건 뭡니까?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리딩방. 그러니까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룹이요. 사실 뭐 커뮤니티 카페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제 시세 조정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디에 투자해라.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작전 세력인 거죠. 왜냐면 개미들을 돈을 모아서 이곳에 투자하게 만들고 본인들은 이제 고가 쳤을 때 딱 빠져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리딩방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럼 그래서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리딩방 대장이에요. 네. 그럼 제가 A사 주 이미 다 매집을 해놨어. 네. 근데 저 톡이나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쫙 뿌려. 야, 네, 오픈톡방 네, 이런 걸 많이 A사 이용해요. 주식 갑니다. 그럼 개미들이 막 달라들 거 아니에요. 네, 쫙 네. 올리고 네. 그리고 고점에서 털고 나오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이름은 아니고 제가 이제 활동하는 예명이 있어요. 네. 그 예명으로 카카오톡을 치면은 네. 저도 아닌데 그게 지금 더 늘어났더라고요. 8개나 되더라고요. 오픈톡방 아무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있다 네. 보니까.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 이름을 빌려서 네. 실제 오픈톡방을 만들어서 개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가보시면은 같은 계정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 아, 평론가님, 라고 말씀드려요. 그 오픈톡방 들어가셔서 여기 제가 만든 방 아닙니다.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들어가기가 되게 민감한 게 제가 네. 거기서 개입하기도 싫고.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계정을 없앨 수도 없어요, 또. 예, 되게 저작권에서 걸어야 되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조심하셔야 되겠다. 투자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권영수 평론가는 불법성이 있을 것으로 네.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 기자. 네. 근데 이거를 금융당국에서 먼저 잡아낸 게 아니라 유튜버가 먼저 알아냈어요? 아, 네. 그건 아, 뭐야? 그 얘기하기 전에 우선 수사 과정을 좀 수사 설명을 과정 드릴게요. 네. 좀 아직은 수사 중인데요. 네. 14일 날 이 5개 종목이 하한가에 진입했거든요. 이날 곧바로 해당 종목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검찰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운영자 강 씨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하고 자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강 씨는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2014년에 코스피 상장사 여러 곳을 상대로 약 10,000회에 걸쳐서 시세 조종을 벌인 혐의를 그때 받았고요. 이걸로 기소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유튜버가 먼저 알아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봤어요. 이 5월 16일 날 한 유튜버가 이런 사태를 이미 예견하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5개 주식 중 일부가 약간 움직임이 이상하다라고 쓰면서 물량을 사기 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유튜브 영상에도 밑에 카카오톡 주소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꼭 주의해서 들어가시기. 저는 안 들어가 봤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리딩방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니 맞아. 이거 마저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비슷한 일들이 저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SE 사태 일어났을 때 저는 예상했던 게 이거 계속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했던 것이 이제는 6개월 단의 감시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회해서 계속적으로 시세 조정하는 세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사실 내사가 이미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내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고 이거에 대해서 비슷한 사례가 저는 조금 더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 적고 대주주 물량 많은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자리 얘기 좀 해보죠. 김 네. 기자. 20대에 구직 포기자가 늘었다. 이거 되게 사실 놀랄만한 얘기인데. 대부분 그렇죠. 20대는 이거 구직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실업률 통계도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업률 통계가 원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일자리가 없으면 실업이 네. 되는 건데 나는 아예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라고 하면 실업률 통계도 안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놀랄만한 얘기가 20대에 맞아요. 구직 포기자 늘었다. 이게 왜 더 놀랄 만한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20대 인구는요 지금 22개월째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취업자와 실업자 수 역시 인구 감소랑 같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요 딱 하나 쉬었음이라고 말하는 20대 숫자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역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한 20대 비율이요.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50대보다도
20대, 쉬고 있는 20대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통계청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청년들이 취업에서 탈락을 하면 다시 취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쉬어버리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 이렇게 쉬고 있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라고 답한 청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권평론가. 네. 이건 뭐예요? 왜 그렇게 말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네. 단순히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나? 그러니까 실제 지금 청년들 니즈는 높은데 사실 그걸 맞춰줄 만한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구조적인 현상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전체 청년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일부 청년이 사실 눈만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만나보면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꿈만 높고 사실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준비는 안 해놓고 눈만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감, 괴리감 때문에 사실 이런 취업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다. 그래서 뭐 일부 청년이겠지만은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삼성에서 주사일제 한다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제 눈에 확 띄는 기사였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오늘 23일부터 부분적으로 이 주 4일째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산직을 제외하고는 여기는 교대로 돌아가니까요, 매달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그냥 쉴 수가 있습니다. 그 주는 삼성맨들은 월급도 받고 네. 하루도 쉬고 이런 거네요? 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네. 월 필수 기본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다 채워야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도 이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네. 이번 달에 내가 휴가를 한 일주일 썼어. 그러면은 주사일제 못 하는 건다는 그렇죠. 거죠? 그날 일해야죠. 네. 아,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 4일째 실험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지난 임금 교섭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합의가 됐고요.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맞추고 효율성을 줘서 생산 역량을 극대화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외국에서도 몇 번 실험을 했는데요. 진짜 주 4일째, 주 4일에 빡세게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오히려 더 생산성이 좋았습니다. 이 주사일제가 사실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보면은 야당에서는 뭐 그 얘기도 좀 일부 나오는 것 같긴 하고 정치권에서는. 네. 근데 삼성에서 이거를 시험 삼아 시작한다라는 건 뭔가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오해가 좀 있어요. 아. 사실 이 삼성전자 이제 커뮤니케이션 팀 그러니까 이제 홍보 담당하고 있죠.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 주 4일 정말로 이제 시장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주 4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선택권을 주는 거다. 한마디로 이제 160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서 초과 근무 8시간을 했다라고 그러면 초과 근무 수당 받을래? 아니면은 이제는 그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연차 소진 없이 하루를 쉴래?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에서 야권 쪽에서 나오는 주사일제 합시다. 이거랑 그건 아니에요. 다르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잘못 얘기하고 이게 또 헤드라인 카피만 보고 또 사람들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야 삼성전자가 상징성이 되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취업 시장에도 마찬가지고 뭐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가요 또.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해가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어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추가 수당 받을래? 하루 쉴래?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런 얘기 있어요. 하프헤닉이랑 다를 게 없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하프헤닉이 뭐냐면 하닉해프라고 얘기하는데 SK 하이닉스 해프 프라이데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맞아요. 줄여갖고 이제 하닉해프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SK 하이닉스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뭐 다를 바 없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어쨌든 대기업에서는요, 주 4일제를 못 하더라도 4.5일제 정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직장인의 바람은요. 네. 김혜민 기자 이 얘기가 눈이 반짝반짝거렸어요. 본인의 희망사항이 담긴. 자, 저 집값 얘기 좀 해보죠. 김 기자. 네. 집값 바닥론 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맞아요? 이거는 사실 아직 조금 보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우선은 이 얘기에 나오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단위로 이 아파트 매매 가격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 이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다섯째 주 그리고 6월 첫째 주 가격이 0.04%씩 오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통계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 지수 통계인데요. 이거는 실거래된 가격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체결된 매매 그 계약만 보겠죠. 그러면 이게 사실 높은 가격이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그 통계에 뭐 이게 증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이걸 반대로 보여준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인데요. KB국민은행에서도 매주 똑같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요. 5월 다섯째 주 조사와 6월 첫째 주 조사 모두 다 0.03% 그리고 0.05%씩 내렸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통계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예 지금 상승 전환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걸 네. 집값이 오른다. 네. 아니다. 이거를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전문가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일단 보통 기준금리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사실 뭐 2021년도, 2020년도에 그때 이제 논란이 됐었어요.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과연 무엇이 영향을 미치느냐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뭐 금리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확정이 됐죠.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리면은 좀 오를 거고, 네, 금리가 맞습니다. 오르면 내리고 이런 식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 이제 좌우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규제 완화예요. 그래서 규제 완화가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부동산 시장이 약간 영향을 주고 있고, 근데 저는 규제 완화 부분에서 조금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국회에서 전혀 이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시행령 개정태에서 들어갔던 전매 제한 기간 단축이 있거든요. 네. 이거 진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했던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전매 제한 되나 보다. 전매 제한에서 완화가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는 5년에서 3년을 줄고 그럼 분양받고 나서 3년 뒤에 전매할 수 있으니까 나 팔아야지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개정 사항이 하나가 뭐냐면 실거주 조건이에요. 이걸 안 풀어줍니다. 지금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지금 초토화된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스케줄이 꼬이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매 제한에서 풀어줘서 난 팔았는데 이거 팔 계획이 있고 계약서를 썼는데 실거주 의무는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실거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개정사항인데 이걸 안 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과 규제 완화 요번들을 두 트랙을 정확하게 보고 이제 부동산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끌어올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SBS 김혜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